먼지 쌓인 다락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이서연의 마른 어깨 위로 힘없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섬세한 실크 원단이 사각거리며 생명을 얻고 있었지만 그 창작의 기쁨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탄생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곧 이복동생 이민아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질 운명이었다. 제일패션의 운명이 걸린 서울 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할 드레스였다. 서연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퀭한 눈으로 디자인 스케치와 눈앞의 드레스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손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박 여사와 재혼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의 재능은 가족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그녀 자신은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직도 멀었어 이서연.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뚫고 올라왔다. 이민아였다.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다락방의 더러운 공기가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그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이 아닌 마네킹에 입혀진 눈부신 드레스를 향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거만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바늘을 놀리는 손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말 한마디 섞을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경멸과 모욕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무시에 기분이 상한 미나는 성큼성큼 다가와 드레스의 밑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봐, 내가 묻잖아. 내일 쇼에서 내가 입을 옷인데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나의 손톱에 긁혀 아주 미세한 올 하나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흠이었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탄식하며 미나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원단이 상할 수도 있어. 미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 네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건 내 드레스야. 내 거라고. 넌 그냥 내 지시에 따라 바느질이나 하는 재봉사일 뿐이야. 주제 파악 좀 해. 미나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고 그 소란을 듣고 박 여사까지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박 여사는 미나를 감싸 안으며 서연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저 천한 것 좀 봐.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물려고 드네.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주인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이 집안의 딸이 아니라 그저 재능을 착취당하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말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드레스를 훑어보았다. 디자인은 역시 쓸만하군. 우리 미나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뛰어나다니까. 내일 쇼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미나는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그녀는 서연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공로를 자신의 딸에게 돌렸다. 미나는 우쭐하며 드레스 앞에서 포즈를 취해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 서연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그들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다락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손톱에 긁힌 부분을 수선했다. 상처난 것은 드레스의 원단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빛나는 세상 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일까? 그녀는 문득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반지꼬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아끼시던 색색의 실들이 곱게 감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은은한 자수정색 실이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우리 딸의 재능은 밤하늘의 별처럼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서연의 눈에 문득 결심의 빛이 어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드레스에, 이민아의 성공 신화가 될 이 작품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표식. 그것은 도둑맞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서명이자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자수정색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드레스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안쪽 솔기 부분에 아주 작은 꽃잎 모양의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릴 적 그녀의 손수건에 수놓아 주시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었다. 바늘이 천을 꿰뚫고 나아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실에 담아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다. 작업은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다락방의 차가운 공기도,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도 그녀의 집중력을 꺾지 못했다. 오직 드레스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만의 비밀을 심어 넣는다는 은밀한 쾌감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드디어 마지막 단추를 다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났다. 마네킹에 걸린 드레스는 달빛 아래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완성된 드레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실루엣과 정교한 비즈 장식, 그리고 서연의 혼이 담긴 완벽한 마감까지. 이민아는 이 옷의 가치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지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드레스는 그녀의 청춘과 맞바꾼 눈물의 결정체이자 복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박 여사와 미나가 다락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성된 드레스를 보고 탐욕스러운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말 완벽해. 이걸 입으면 내가 쇼의 주인공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미나가 외쳤고 박 여사는 흡족한 얼굴로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가먼트백에 담았다. 그들은 서연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폐품을 처리하듯 그녀를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다. 다락방 문이 다시 굳게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쇼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이곳에 가두어 둘 작정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마네킹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바로 드레스 안쪽에 숨겨진 작은 자수정색 꽃이 피었다. 한편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DDP는 쇼 시작 전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패션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기자들이 제일 패션의 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침체기를 겪던 제일 패션이 이번 쇼를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의 디자이너 이민아의 데뷔 무대라는 점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쇼의 백스테이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 회장은 긴장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박 여사는 미나의 화장을 고쳐주며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퍼부었다. 걱정 마, 우리 딸. 넌 오늘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저 드레스가 널 그렇게 만들어줄 거란다. 미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쇼가 시작되고 제일 패션의 의상들이 차례로 런웨이를 수놓았다.
초반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기존의 디자인을 답습한 신선함이 없는 컬렉션이라는 평가가 객석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다. 바로 그때 쇼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피날레 드레스를 입은 톱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다.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런웨이 위를 걷는 모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이 밤새워 만든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비즈가 별처럼 반짝였고 흐르는 듯한 실크는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우아한 파도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었다. 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패션 평론가들의 입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디자이너 이민아의 이름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미나는 이 회장과 박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런웨이로 나와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 시각 객석의 가장 중요한 VIP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기업인 RS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안목으로 유명한 그는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물색 중이었다. 그의 시선은 박수를 받는 미나가 아닌 런웨이 위에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드레스가 완벽에 가까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개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치 뛰어난 기술자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복제품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드레스의 한 부분에 닿았을 때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모델이 턴을 하는 순간 드레스 밑단의 안쪽 솔기가 살짝 드러났는데 그곳에 아주 작은 자수장식이 있는 것 같았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디테일이 지훈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마치 전체적인 디자인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이너가 숨겨놓은 은밀한 서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쇼가 끝나자마자 비서에게 나직이 지시했다. 제일 패션의 피날레 드레스, 그리고 디자이너 이민아에 대해 알아봐. 아주 자세하게. 쇼가 끝나고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미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포트라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해낸 천재 디자이너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 회장과 박 여사는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분주했다. 그들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을 위협할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다락방에 갇혀있던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환호성과 음악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재능은 또다시 착취당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곧 버려질 것이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을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드레스에 새겨 넣은 작은 꽃이 피었다. 그것이 지금은 미약한 흔적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 믿었다. 그녀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패션쇼의 성공으로 얻은 명성과 부는 이씨 일가의 저택에 탐욕스러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거실에서는 축배의 잔이 연신 부딪혔고
이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값비싼 샹들리에를 울렸다. 이민아는 밀려드는 인터뷰 요청과 계약 제의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고, 박 여사는 상류층 사교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자신의 위상을 만끽하며 우아하게 와인을 음미했다. 그들의 화려한 축제 속에서 다락방의 이서연은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이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성공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탐나는 도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이 회장은 냉혹한 사업가답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흔적을 지우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다락방의 자물쇠가 거칠게 열렸다. 며칠 만에 쏟아져 들어온 햇빛의 서연은 저절로 눈을 찡그렸다. 이 회장이 2명의 건장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손가방 하나와 낡은 외투를 던지며 말했다. 이제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녀의 침묵을 저항으로 받아들인 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뭘 꾸물거려. 내 덕분에 우리 미나가 성공했으니 이 정도면 보상은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한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판이야. 그녀는 서연의 손에 억지로 돈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모욕적인 액수였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쏟아부은 피와 눈물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했다. 미나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언니, 아니지. 이서연 씨. 이제 길거리에서 내 디자인을 흉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법적으로 아주 곤란해질 테니까. 그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끊어버렸다. 그녀는 쥐고 있던 돈 봉투를 박 여사의 얼굴에 던졌다. 필요 없어요.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오늘 나에게 한 짓, 언젠가 반드시 똑같이 돌려받게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늘한 칼날처럼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이 회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현관 밖으로 끌어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무거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1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차가운 성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텅 빈 거리 위에 혼자 남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화려한 패션쇼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서연에게 더욱 큰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갈 곳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한편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RS그룹의 회장실은 바깥의 소란과는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방금 보고한 제일패션과 이민에 대한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파일의 모든 내용을 검토한 상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민아의 학창시절 성적은 평범했고 패션 스쿨에서의 포트폴리오 역시 특별한 점이 없었다. 갑자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그녀가 제일패션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 덕분에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어젯밤 쇼의 피날레 드레스 사진을 띄웠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완벽한 작품이었다. 문제는 바로 그 완벽함에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장인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다. 풋내기 신인 디자이너가 단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옷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드레스의 밑단으로 향했다. 고화질로 확대하자 희미하게 보였던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아주 작은 자수정색 실로 수놓은 꽂힌 문양이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숨겨놓은 낙관과도 같은 섬세한 자수. 그것을 보는 순간 지우는 심장이 미세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드레스에는 숨겨진 진짜 주인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어제 지시한 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게 있네. 디자이너 이민아는 이제 됐어. 대신 그 드레스가 만들어진 과정을 역추적해봐. 원단은 어디서 공급받았고, 비주 작업은 누가 했으며, 재단부터 봉제까지 모든 공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확보하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김 비서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은 김 비서가 나가자 다시 화면에 떠있는 작은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작은 흔적이 거대한 거짓말의 탑을 무너뜨릴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꼬박 하루를 걸어 낡고 허름한 동네에 도착했다. 그녀는 수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적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웅크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몇 권과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꼬리가 전부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몰래 그려온 수백 개의 디자인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진 그녀의 꿈들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은 길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스케치북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연필을 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아레스 그룹 빌딩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김 비서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제일패션의 협력업체 리스트, 원단 수입 기록, 심지어 공장 직원들의 최근 통화 기록까지. 그의 지시 아래 거대한 정보망이 촘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자수 정꽃잎을 다시 한번 클릭했다. 이토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단순히 재능 있는 디자이너를 찾는 것을 넘어 이 베일에 쌓인 창조자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강한 열망에 휩싸였다. 그의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 아래 예술가의 영혼을 알아보는 신미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한 남자가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고 가장 낮은 곳에서는
한 여자가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주고 있었다. 이씨, 일가의 거짓된 성공 신화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다. 강지훈의 지시 아래 RS그룹의 정보팀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김 비서가 가져온 중간 보고서에는 제일패션의 피날레 드레스 제작에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록은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모든 작업은 제일패션 내부 디자인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핵심적인 디자인과 기술은 모두 이민아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서류상 명시되어 있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교묘하게도 꾸며놨군. 모든 흔적을 내부에서 차단했어. 이씨 일가는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갈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협력업체들은 그저 제일패션이 지시한 대로 부자재를 납품했을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알지 못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 듯 보였다. 김 비서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공식적인 경로로는 더 이상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제일패션 내부 정보를 빼내지 않는 이상 그의 말은 사실상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쉽게 풀리는 문제는 그의 승부욕을 자극하지 못했다. 전략을 바꾼다. 지훈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니터에 자수 정색 꽃집 자수 사진을 띄웠다. 이 공식적인 기록들은 전부 거짓이야. 하지만 이건 진짜지. 이 자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이제부터 이 자수의 주인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국내의 모든 자수 장인, 공방, 심지어는 사라진 전통 기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전부 접촉해 그의 명령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거시적인 생산 과정 추적에서 미시적인 기술의 근원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보팀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수 관련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지만 강지훈의 지시에는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 이서연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번화가의 한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방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접시를 닦고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를 날랐다. 화려한 실크와 보석을 만지던 그녀의 섬세한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로 변해갔다.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적막뿐이었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육체를 갉아먹었지만 정신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쪼개가며 낡은 스케치북 위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그려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다락방에서 그리던 것들과는 사뭇 달랐다. 이전의 디자인이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슬픈 서사를 담고 있었다면 이제 그녀의 스케치에는 차가운 도시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강인함이 녹아 있었다. 거친 데님과 부드러운 오간자를 결합하거나 공사장의 안전망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등 그녀의 디자인은 더욱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디자인들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날을 그렸다. 그 희망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 모음이 아니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그녀의 생존 일지였다. 며칠 후
RS그룹의 강지훈에게 첫 번째 실마리가 보고되었다. 정보팀이 동대문 시장의 원로 원단 상인들을 탐문하던 중 한 노인이 문제의 자수 사진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 매듭법, 아주 오래전에 장인 어른께 배운 기법인데 요새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노인은 기억을 더듬었다. 몇 년 전에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 우리 가게에 와서 자투리 원단을 얻어가곤 했는데 유독 이런 전통적인 기법에 관심이 많았지. 그 아가씨가 이걸 수놓았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은 결정적인 제보였다. 김 비서는 즉시 노인이 언급한 장인 어른의 행방을 추적했다. 장인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운영하던 작은 자수 공방도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공방의 수강생 명단과 관련 기록들은 다행히 동사무소의 낡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팀은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를 뒤지던 팀원의 손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수강생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이서연. 너무나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옆에 적힌 비상 연락처는 그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바로 제일패션 이 회장의 자택 주소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는 이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즉시 시작했다. 그녀는 이 회장의 의붓딸이었으며 패션 디자인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집안에서는 유령처럼 지냈다는 주변의 증언들이 속속 확보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녀가 패션쇼가 끝난 직후에 집에서 쫓겨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드레스의 진짜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했고 수화기 너머의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재능 있는 의붓딸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딸을 스타로 만들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내버린 한 가족의 추악한 탐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딘가에 숨어있을 진짜 천재. 그의 머릿속에 드레스의 자수정색 꽃잎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작은 꽃잎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맞은 영혼이 남긴 처절한 비명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지훈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혐오했다. 특히 재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뜨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이름 없는 디자이너 이서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 스카우트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싸움이었다. 그는 다시 인터컴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호해져 있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RS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서연 씨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가 직접 만나야겠네. 당장. 그의 명령은 차가운 결의에 차 있었고 거대한 맹수가 마침내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맹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 RS그룹의 역량이 총동원되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은 단순한 인물 찾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시 서울에 숨어버린 한 개인의 미세한 흔적을 쫓는 고도의 작전이었다. 그녀는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았다.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그녀를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비서는 발상을 전환했다. 그는 이 회장이 서연에게 건넸던 모욕적인 액수의 돈에 주목했다. 그는 그 돈이 인출된 은행 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직업소개소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모든 가게를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망이 보이지 않게 서울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서서히 쫓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옥탑방을 나서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식당 주방에서의 일은 고되고 때로는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육체적 고통이 지난 10년간 겪어온 정신적 학대보다 견디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주 짧은 휴식 시간에 주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폭우가 쏟아진 뒤 골목길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넌 쌓인 불빛이 어지럽게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 혼란스러운 아름다움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사된 빛의 파편들을 드레스의 스팽글 장식으로 승화시키는 디자인을 빠르게 스케치했다. 그녀의 재능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절망적인 현실은 그녀의 창의력을 억누르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 냅킨 위의 스케치는 훗날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될 디자인의 시초였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마침내 성과가 나타났다. 김비서의 팀원 중 한 명이 서연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손님으로 위장해 식당에 들어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묵묵히 일하는 서연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확인했다. 신원 확인을 마친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목표 인물. 현재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지우는 직접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김비서는 경호팀을 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위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이전에 한 사람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경의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혼자서 차를 몰아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의 최고급 세단이 낡고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주변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그의 차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식당 건너편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서연이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얼마 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이 식당에서 나왔다. 그녀는 곧장 옥탑방으로 가지 않고 지훈이 앉아있는 바로 그 카페로 들어왔다. 아마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커피 한 잔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치인 듯 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피곤에 절어있던 그녀의 얼굴은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그녀의 눈은 오직 종이 위의 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연필을 쥔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지우는 그녀가
진정한 예술가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순간 경계심으로 몸을 굳혔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평범한 동네 카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잠깐 앉으시죠, 이서연 씨.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RS그룹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는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진 속에는 제일패션의 피날레 드레스 안쪽에 수놓아져 있던 자수정색 꽃집 자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그것이 어떻게 이 남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의문으로 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것이 이씨 일가가 꾸민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것, 이서연 씨의 작품이 맞습니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지훈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재능을 이런 식으로 썩히는 건 개인적인 낭비를 넘어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RS그룹에서 새로 론칭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석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 하필 나에게 이 세상에 재능 있는 디자이너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제가 누군 줄 알고.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품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당신의 작품은 자신이 도둑맞은 걸작이라고, 자신의 진짜 주인을 찾아달라고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었다. 복수. 그녀가 매일 밤 이를 갈며 다짐했던 단어였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계약서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기에는 어떤 거짓이나 동정도 없었다. 오직 재능에 대한 순수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서연의 눈앞에 놓인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려줄 동아줄이자 복수를 향한 차가운 강철검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마지막으로 충돌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손을 잡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굳은 결의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계약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만들게 될 브랜드의 모든 디자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저의 신분과 과거에 대해 RS그룹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민아 디자이너와 제일패션을 제 방식대로 상대할 겁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강지훈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가 그저 구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 전략가였다. 좋습니다. 이서연 씨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RS그룹은 당신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서연 역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연.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첫 번째 계약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RS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했다. 낡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은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신규 브랜드 론칭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디자인 스튜디오였다. 최첨단 설비와 세계 각국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원단들로 가득한 그곳은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공간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 광경에 압도되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디자인 팀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RS그룹 내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엘리트들이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규 브랜드를 이끌어갈 이서연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소개에 팀원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의구심과 경계심이 떠올랐다.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자신들의 상사라니.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특히 팀 내의 서열, 2인자이자 야심가인 박유진 팀장의 시선은 유독 차가웠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경력으로 차기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예약해둔 인물이었다. 그런 그녀의 자리를 웬 낙하산이 갑자기 꿰차고 들어왔으니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수석님께선 어느 학교를 나오셨고 이전엔 어떤 브랜드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일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초라한 과거가 폭로되기를 기다리는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유진을 차분히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의 이력서는 강지훈 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과거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보여줄 결과물로 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해 주세요. 서연은 능숙하게 상황을 장악하며 자신에게 쏟아지던 공격의 화살을 돌려놓았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팀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들의 불만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을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따돌리거나 업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이방인이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저 야생마 같은 팀을 길들이기를 바랐다. 실력 없는 리더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첫 번째 과제를 내렸다. 일주일 안에 신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셉트 기획안을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시안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였다. 팀원들은 이것이 서연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연이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은근히 바랐다. 박유진을 중심으로 한 텃세는 더욱 심해졌다. 서연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자료를 분석하고 스케치를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책과 수백 장의 이미지 자료, 그리고 다양한 질감의 원단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몇몇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점차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엄청난 작업량과 지독한 집중력,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원단을 해석하고 조합하는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박유진은 서연의 재능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강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꼈다. 발표를 이틀 앞둔 날 밤, 박유진은 모두가 퇴근한 스튜디오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서연이 밤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보드 위에 일부러 진한 커피를 쏟았다.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스케치 몇 장이 얼룩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녀는 이것으로 서연이 발표를 망치고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작업물이 망가진 것을 발견한 서연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좌절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커피 얼룩으로 망가진 스케치를 찢어버리는 대신 그 얼룩 자체를 디자인의 일부로 활용하는 역발상을 떠올렸다. 발표 당일, 강지훈을 비롯한 RS그룹의 모든 임원들과 디자인팀이 회의실에 모였다. 모두들 서연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가 첫 번째 보드를 넘기는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보드 위에는 커피가 번진 듯한 독특한 패턴의 드레스가 그려져 있었다. 제가 제안하는 브랜드의 콘셉트는 상처 입은 아름다움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짓밟히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불완전함 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녹여낸 한 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였다. 커피 얼룩마저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브랜드의 철학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발표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유진은 자신의 비열한 방해 공작이 오히려 서연의 천재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회의실 가장 뒤에 서 있던 강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처럼 첫 번째 시련을 완벽하게 통과해낸 것이다. 이서연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RS그룹 신규 브랜드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더 이상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박유진조차 마지못해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을 강력하게 이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 팀원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역할을 부여했고 자신의 비전을 명확한 언어로 공유하며 그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막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유능한 장군이었다. 스튜디오는 밤낮 없이 활기로 가득 찼고
그녀의 스케치북에 잠자고 있던 디자인들이 하나둘씩 현실의 옷으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했고 그 결과물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패션계는 생각보다 좁았다. RS그룹이 거액을 투자하여 비밀리에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다. 처음 이씨 일가는 그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RS그룹의 움직임을 그저 흔한 시장 경쟁의 일부로 치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로부터 그 신비로운 디자이너가 전통적인 기법에 능하고 대담하면서도 서정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구체적인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이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스타일은 너무나도 이서연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RS그룹의 신규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 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의붓딸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 여사와 이민아 역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애가 어떻게 감히 박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들의 공포는 이서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돈도 배경도 없던 서연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RS그룹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단 이서연은 제일 패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괴물과도 같았다. 그들의 성공 신화 전체가 서연의 재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가족들 사이에서 이 회장만이 냉정을 유지했다.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싹을 잘라버리면 돼. 그는 곧바로 비열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RS그룹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가장 약한 고리인 이서연의 감정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이민아는 RS그룹 사옥 앞에서 며칠 동안 진을 치며 이서연을 기다렸다. 마침내 퇴근하는 서연을 발견하자 그녀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땐 나도 아빠랑 엄마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갑작스러운 이민아의 등장에 서연은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서연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민아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하지만 미나는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언니의 재능을 항상 존경했어. 난 언니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제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기회를 줘.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에게 매달린 미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서툴고 역겨웠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씨 일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새로운 복수의 계획을 떠올렸다. 그들이 감히 자신을 상대로 감성팔이를 시도한다면 기꺼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주리라. 서연은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척하며 이민아를 일으켜 세웠다. 지난 일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진심이라면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해. 그녀는 일부러 여지를 남기는 말을 던졌다. 그 말에 미나의 얼굴의 안도와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고 확신하며 아버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이 회장의 진짜 목표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서연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미나를 통해 RS그룹의 신규 컬렉션 디자인을 빼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제일패션의 이름으로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발표하여 이서연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의 최종 시나리오였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날 이후 미나는 끈질기게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다. 눈물로 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을 사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서연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그녀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씨 일가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기에 그녀는 그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할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치밀한 심리전의 막이 올랐다. 이씨, 일가는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밤늦도록 디자인에 몰두했다. 하나는 세상에 공개될 진짜 컬션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민아에게 던져줄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짜 미끼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민아의 위선적인 접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미나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몇 번의 만남에 응해주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미나는 눈물로 과거를 참회하는 연기를 계속했고 서연은 그런 그녀를 무심한 듯 바라보며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겉보기에는 화해하는 자매의 모습이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로의 급소를 겨누고 있었다. 미나는 서연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녀의 옥탑방 생활을 걱정하는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 뒤에 있는 이 회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러한 미묘한 움직임은 강지훈의 정보망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이민아가 이서연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강지훈은 즉시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도 걱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가족이라는 이름에 덧해 다시 한번 상처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민아 씨를 왜 계속 만나는 겁니까? 이서연 씨, 그들의 속셈을 알면서 왜 위험을 자초하는 거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질책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뛰어난 디자이너이지만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걱정 어린 시선 앞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회장님,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들은 저를 흔들기 위해 제 동생을 보냈지만 저는 그 동생을 통해 그들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생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씨 일가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자신의 복수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설명했다. 함정을 파고 가짜 미끼를 던져 그들을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설명을 듣는 내내 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연약한 예술가로만 보았던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그녀는 치밀한 전략가였고 무자비한 승부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고 그녀라는 사람에게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씨의 뜻이 그렇다면 RS그룹은 당신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김 비서에게 이 씨 일가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지시하고 서연의 안전을 위한 최상급의 보안팀을 붙여주었다. 단순한 CEO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이제 그들은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견고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굳건한 신뢰가 오갔다. 그날 이후 서연의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일부러 미나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자신이 미끼용으로 디자인한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리를 비웠다. 스케치북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이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디자인들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 디자인들은 완벽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치명적인 함정을 숨겨두었다. 특정 원단이 아니면 구현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이라거나 대량 생산 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등 오직 전문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교묘한 결함들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을 훔치는 데 혈안이 된 미나와 이 회장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나로부터 디자인을 건네받은 이 회장은 환호했다. 그는 이것이 이서연의 전부라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탐욕과 오만에 눈이 멀어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제일패션의 모든 디자이너들을 동원하여 훔친 디자인을 카피하고 다가오는 서울 패션위크에 선보일 컬렉션을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패션계는 두 거대 기업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제일패션과 RS그룹은 서울 패션위크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결국 두 회사의 쇼는 운명처럼 같은 날, 단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열리게 되었다. 업계의 모든 관심이 이 피할 수 없는 대결에 집중되었다. 이 씨 일가가 가짜 디자인을 생산하느라 분주한 동안 서연과 그녀의 팀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비밀 스튜디오에서 진짜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특별 지시로 스튜디오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모든 팀원들은 비밀 유지 각서를 써야 했다. 그곳에서 서연의 상처 입은 아름다움이라는 콘셉트는 상상 이상의 결과물로 구현되고 있었다. 컬렉션의 모든 의상에는 서연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찢기고 해진 듯한 디테일은 오히려 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고 거칠고 투박한 소재는 최고급 실크와 만나 예상치 못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의 팀원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리더가 아닌 존경하는 예술가로 따르고 있었다. 패션위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회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쇼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이서연이 이민아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을 매수하여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피날레 드레스의 마지막 바늘땀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가장 은밀한 곳에 과거 다락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작은 자수정색 꽃잎을 수놓았다. 다만 이번에는 희망이 아닌 승리의 증표로서 거대한 폭풍이 서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DDP는 이른 아침부터 들뜬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패션 피플과 취재진,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대한민국 패션계의 명운을 가를 두 거대 기업의 쇼를 보기 위해 운집했다. 제일패션의 시네스타 이민아와 RS그룹의 베일에 쌓인 디자이너 이서연의 대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먼저 막을 올린 것은 제일패션의 쇼였다. 이 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알 수 있듯 쇼는 화려하고 감각적이었다. 서연이 미끼로 던진 디자인들은 상업적인 감각으로 포장되어 런웨이를 수놓았다. 관객들은 세련된 의상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민아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찬사가 터져 나왔다. 이 회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진 몇몇 패션 평론가들의 표정은 미묘했다. 디자인은 분명 훌륭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영혼 없는 기술자가 정교하게 복제해낸 마네킹 같았다. 옷에서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고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쇼가 끝나자마자 이 회장과 이민아는 미리 준비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신 저희 컬렉션의 핵심 디자인들은 사실 저희 집에서 내보낸 제 의부손니 이서연 씨가 유출한 것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이민아는 슬픔에 잠긴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연기를 이어갔다. 언니는 저의 재능을 시기하여 앙심을 품고 RS그룹과 손을 잡고 제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려 했습니다. 이 회장은 옆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모든 언론은 이 자극적인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백스테이지의 대기실에서 이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한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녀의 옆에는 강지훈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진실의 무대가 시작될 테니까요. 잠시 후 RS그룹의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제일패션의 표절. 스캔들로 인해 쇼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관객들은 RS그룹이 과연 이민아의 주장대로 훔친 디자인을 선보일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쇼장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몽환적인 음악이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 나왔을 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은 방금 전 제일패션의 쇼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다. 밝고 상업적이었던 제일패션의 옷과는 정반대로 RS그룹의 옷은 어둡고 깊이가 있었으며 처절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서연의 상처 입은 아름다움이라는 콘셉트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컬렉션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넋을 잃었다. 거칠게 찢긴 데님은 우아한 레이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얇은 소재들은 강인한 가죽과 만나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의 나열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한편의 서사시였다. 모두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진짜였다. 제일패션이 보여준 것은 이 진짜 배기 앞에서는 한낱 값싼 모조품에 불과했다. 이서연이라는 디자이너의 재능은 이민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쇼의 클라이맥스.
마침내 피날레 드레스가 등장했다. 서연의 혼이 담긴 그 드레스는 무대 위에서 슬프고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모델이 레온 웨이의 중앙에 섰을 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스크린에는 피날레 드레스의 섬세한 디테일이 초고화질 영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드레스의 가장 안쪽 솔기로 파고들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서연의 서명과도 같은 자수정색 꽃집 자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이 전환되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바로 지난 시즌 제일 패션의 쇼에서 이민아를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피날레 드레스였다. 그리고 영상은 마찬가지로 그 드레스의 안쪽 솔기를 확대했다. 관객들의 눈앞에 RS그룹의 드레스와 정확히 똑같은 자수 정색 꽃집 자수가 나타났다.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크린에는 서연의 어릴 적 스케치북, 그녀가 수없이 그려온 독창적인 디자인들, 그리고 그녀가 장인의 공방에서 자수를 배우던 시절의 기록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가 진짜 창조자이고 누가 가짜 도둑인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쇼가 끝나고 이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일패션에서 이민아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옷들은 바로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다. 객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회장과 이민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사냥꾼들의 비참한 최후였다. 이서연의 폭탄 선언이 끝나는 순간 쇼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무대 위 서연과 객석의 이씨 일가를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재빠르게 서연의 주위에 인간 방패를 만들었고 그녀를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안전하게 빼냈다. 하지만 이씨 일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성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정말 10년 동안 딸의 디자인을 훔친 겁니까? 이민아 씨,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이 회장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이민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전국의 모든 생방송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한때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가족의 가장 비참한 몰락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제일 패션 스캔들로 완전히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유령 디자이너의 복수, 10년간의 거짓말, 제일 패션의 추락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제일 패션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본사 건물 앞에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빗발쳤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제일 패션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수십 년간 거래를 이어온 협력업체들은 줄지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법적인 심판은 더욱 가혹했다. RS그룹의 법무팀은 이서연을 대리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일패션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제일패션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했다고 의심했던 다른 디자이너들까지 용기를 내어 집단 소송에 동참했다. 검찰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제일패션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씨 일가의 저택은 이제 기자들에게 포위된 감옥이 되었다. 그들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이 회장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이민아는 모든 것이 엄마와 아빠의 욕심 때문이었다며 발악했다. 이 회장은 몰락한 자신의 왕국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반면 이서연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배려로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사가 그녀와의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 RS그룹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문만을 발표했다. 그곳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과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진솔한 고백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에 함께 분노하고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를 넘어 불의에 맞서 싸워 정의를 쟁취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브랜드는 정식으로 론칭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강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CEO와 디자이너라는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제일패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브랜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RS그룹은 당신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회장은 상습적인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제일패션은 파산을 선고받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민아의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이서연에게 귀속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결국 반드시 오고야 말았다. 이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를 짓누르던 잿빛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다락방에 갇힌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당당한 주인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다.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제일패션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의 잔해로만 남아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이서연의 독창적인 브랜드. 아뜰리에 서연 에이텔리에, 서연이었다. 그녀의 데뷔 컬렉션, 상처 입은 아름다움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유령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고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창의적인 에너지와 건강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한때 그녀를 멸시했던 박유진조차 이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컬렉션의 주제는 재생 리버스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깨어진 파편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디자인에 담아내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스튜디오에 강지훈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의 CEO가 아니었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종종 이렇게 그녀를 찾아오곤 했다. 둘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도 작업 중일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의 등장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녀는 그가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다. 이건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로운 컬렉션의 디자인 시안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패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과 스토리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이번 컬렉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희망적이군요.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겠죠.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이 남자 앞에서 그녀는 어떤 꾸밈도 필요 없었다. 문득 서연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가족들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그녀가 묻자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해 주었다. 이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박 여사와 이민아는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인 지탄 속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이민아는 다른 사람의 재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이서연의 두 번째 패션쇼가 열렸다. 지난번 쇼가 복수의 무대였다면 이번 쇼는 온전한 축제의 장이었다. 재생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쇼는 어둠에서 시작하여 점차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버려진 천 조각들이 아름다운 드레스로 재탄생하고 깨진 유리 조각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장식이 되었다. 쇼의 피날레.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런웨이 위를 걸어 나오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드레스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순결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쇼가 끝나고 이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와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곳을 향했다. 객석의 가장 앞줄. 자신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강지훈이었다. 그를 만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그녀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며 그녀가 다시 한번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불쌍한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디자이너 이소연이라고.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